그래서 이틀간 총 18.43%가 급락을 한 건데요. 이런 적이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월 5일 월요일이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한국 주식 시장이 끝난 시간입니다. 지금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엊그제하고 어제 한국 주식이 폭락을 했죠.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3월 3일 월요일 날 7.24%가 빠졌고 어제 12.6%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총 18.43%가 급락을 한 건데요. 이런 적이 과연 있을까요? 코스피 역사상 이틀 만에 18.43%가 빠진 적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9.11 테러 때 하루에 12%가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12.6%까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친듯이 빠졌겠죠. 전 세계적 금융위기니까. 그때도 이틀 만에 18%가 빠지지 않았어요. 이틀 만에 17%가 빠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있었죠. 그때도 가장 낙폭이 컸을 때,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도 그때도 가장 낙폭이 컸을 때 이틀 만에 13%가 빠졌다고 해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코스피가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란 전쟁이 9.11 테러 정도의 어떤 충격이 있었나, 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정도의 충격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미친듯이 급등을 했죠. 오늘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9%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원래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막 폭락론자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 주식은 개인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자꾸만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한국 주식은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폭락론자가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하루에 12%가 빠지고 9%가 오르고 이런 게 과연 좋은 거냐? 지수를 기준으로 12%가 빠지고 9%가 오른다는 거는, 이거는 주식시장, 뭐 무슨 투자시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카지노 같은 느낌이죠. 도박 뭐 이런 느낌이 되어 가고 있어요. 과연 하루에 12%가 빠지고 이틀에 18%가 빠지고 다음날 9%가 오르는 그런 주식시장을 보통의 외국의 투자자들이 좋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적이 최초고요. 그럼 전 세계를 놓고 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하루에 12%가 빠지고 다음날 10%가 오른 적이 있었나를 찾아보면, 그 주식시장의 역사상 이런 적은 1929년 대공황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 먼데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리고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24년 8월 5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12.4%가 급락하고 그 다음날 10.2%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급락한 날이 월요일이고 급등한 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급락과 급등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일단 이란 전쟁이 발발을 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뭐 유가가 튀었고 환율도 엄청나게 튀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고, 그 와중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한꺼번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고요. 2024년에 12% 빠졌다가 10% 오른 그 당시에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때 일본은 16년도인가? 그래서 8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0.1%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한테. 근데 2024년 3월에 그거를 플러스 금리로 올립니다. 플러스 0.1%로 올려요. 그리고 7월 31일에 이거를 또 0.25% 인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릴 수 있을 만큼 미친듯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냥 무위험의 어떤 수익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을 샀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일었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일본 은행에 대해서 빚을 갚다 보니까 이 정도의 자산 폭락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거의 역사상 뭐 유례가 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올렸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자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니케이 지수의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한국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급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들한테는 앞으로 계속 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 상황을 보자고요. 제가 코스피 상황을 보니까 작년 4월부터 지금 이제 오늘이 지금 3월 5일이잖아요. 지금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수가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최저에서 최고점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역사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딱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2번 우리 코스피의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2006년에서 2007년에 중국 상해 종합 집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 막 무역을 개방하고 금융을 막 개방하면서 미친 듯이 막 돈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GDP 기준으로 1년에 10%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130%가 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160% 정도 성장을 했어요. 최저에서 최고 기준으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 때 한국 코스피가 14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126%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고, 당시에 정부의 기조도 돈을 엄청나게 푸는 기조였고, 주가를 굉장히 부양시키는 기조였죠.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그 많은 그 시장들이 다 폭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거의 2배가 넘게 올랐던 역사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1999년도에 유명한 닷컴 버블 있잖아요. 그때 나스닥이 1년 동안 130%가 오르고 코스닥이 70에서 280포인트로 3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미친 듯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버블을 형성을 했죠, 당시.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의 코스피와 비교를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 3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의 코스피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AI 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짓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GPU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 블랙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기 위해서 전 세계의 빅테크들이 몰려갔어요. 그러면서 블랙웰의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블랙웰이라는 게 너무 고성능이다 보니까 그거를 연산해주는 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램, 메모리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도 고성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HBM이라 그래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발로 그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완전 퀀텀 점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1800년도에 미국의 철도가 건설되는 거나 통신선이 깔리는 거나 도로가 깔리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데이터 센터 자체가 사회 인프라로 지금 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800년도에 미국 철도회사 주가가 좋았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런 게 깔리기 시작할 때 제너럴 일렉트로닉 이런 회사들의 주가도 좋았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가 되면서 미친 듯이 깔리면서 지금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깔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다 깔리고 나면은 이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고성능 컴퓨터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인프라적으로 깔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다 완공이 되고 지금 이 수요를 다 충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은 일단 있어요. 실적은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실적만으로 전 세계 역사에서 딱 3번 있었던 1년 만에 거의 2배 넘게 폭등, 지수 기준으로 이런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족해요. 그 하나가 뭐였냐,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개인이 신용 대출이나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 융자, 그 신용 융자로 계속해서 자가 발전으로 지금 한국 주식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또 어떤 정부의 어떤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주식의 부양을 위한 어떤 노력들도 추가적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게 가파라지면서 개인들은 포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용대출 잔고가 사상 최대치가 되고 예치금이 사상 최대치가 되면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 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다 털고 나가는 상황이 되었죠, 올해. 이란 전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털고 나가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엊그제하고 어제의 어떤 폭락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 과정에서는 외국인의 어떤 선물 옵션을 이용한 장난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어떤 눈속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미친 듯한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에 외국인이 갑자기 주식을 쭉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쭉 끌어올려요. 한 10%막 가까이 끌어올려요. 중간에 사이드 칸가 그것도 발효가 되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개인들이 붙으면서 외국인은 조금씩 물량을 더 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오늘 개인이 2조가 넘게 또 물량을 받아주면서 9%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빠져나갔습니다. 1조 넘게 팔았어요, 오늘. 이런 지금 형국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증시 안정화 펀드라는 게 있어요.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100조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그널을 줬어요. 언론 뉴스에 나왔죠, 그런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가벼운 손이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벼운 손이 털려야지 시장이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투기적인 돈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을 되는 건데, 이 급등락의 반복은 제가 어제 막 떨어졌는데 그 저점에 사서 오늘 지수가 막 10% 9% 오르면서 내가 이득을 봤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고, 그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그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깎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가져갈 만한 주식이라고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큰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 기관들 입장에선 특히나 더 그렇죠. 가벼운 손들은 털려 나가는 게 생태계상 좋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자가 가장 약한 영양을 사냥을 하잖아요. 가장 약하거나 늙은 영양이 사냥이 돼야지 그 영양이 이동하는 그 속도가 늙은 영양 하나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영양들이 전체 떼죽음을 당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사자들이 잡아 먹어줘야 얘네들이 빨리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초원을 찾아서 가서 이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그 인위적인 수단을 써서 그런 어떤 가벼운 손들 털려 나가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살려주고 이러면은 생태계 자체에 아주 교란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만약에 진짜 증권 안정 펀드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고 실제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 지수를 방어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 이게 빠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의 상황, 주식 시장의 상황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게 과연 매우 좋은 선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돌을 꿰어서 위에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은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 영상도 그렇고 제가 그 코스피가 막 폭락할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냥 어떤 수급을 얘기했고 어떤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했고, 개인이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그 인간 지표로 제가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이제 주변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도 들어보고 이러면 갑자기 똑똑해진 사람들이 전 많이 보여요. 되게 막 대놓고 내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뭔가 이렇게 눈빛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요즘 보면은. 그러면서 막 쇼웃을 쳤다느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보다 물론 다들 똑똑하고 잘하시겠지만 그 지금 수급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아마 뭐 그렇게 아주 단기간에 막 엊그제나 어제 같은 급락이 외부적인 어떤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이 그만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의 의견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결정을 하고 어떤 통찰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꼭 맹신하고 따라가거나 혹은 뭐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열린 자세가 어떤 투자자로서 정말 필요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또 아직은 제가 좀 작은 채널이지만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이런 거를 좀 눌러주시면 제가 훨씬 더 힘이 되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도 도움이 되고, 댓글 같은 것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또 소통을 활발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